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윤리학연구소 69번째 고등학교 윤리사상 미래엔 보면 174쪽과 177쪽, 그 다음에 생활과 윤리 천재 페이지 29쪽에 나오는 사회계약론에 관한 내용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계약론은 홉스가 제일 먼저 얘기했고, 그 이후 로크, 루소에 이어서 이제 얘기가 된 내용이죠. 그래서 사회계약론의 개념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회계약론의 개념은, 우리는 지금 보면 사회계약론의 개념은 사회계약론 또는 사회계약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인간의 자연 상태에서 벗어나 조직된 사회를 형성하기 위해 상호 간의 동의에 의해 그랬어요. 그래서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이 얘기예요. 이 계약이 어떻게 해요? 상호 간의 동의하에, 상호 간의 동의하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상호 간의 동의를 했다니까 내가 권리를 주장을 하고 내가 의무 이행을 해주는 조건에서 우리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 얘기예요. 그럼 권리와 의무의 이 내용이 무엇이 되겠느냐, 이렇게 되겠죠. 자, 보세요. 인간이 자연 상태에서 우리가 어떠한 조직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우리는 항상 우리가 생명이 위협을 받죠. 생명의 위협을 받고, 그 다음에 자기가 소유한 거에 대해서 항상 내가 불안함을 지니고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가장 큰 게 생명의 위협과 내 것을 지키지 못한다는 그러한 내용이 가장 큰 거겠죠. 그래서 이것을 보호받기 위해서 우리는 이 공동체라는 조직을 형성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인간은 무슨 동물이요? 인간은 사회적 동물입니다 라고 하고, 또 정치적 동물입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된 공동체로부터 보호를 받기 위한 이 내용은 우리는 상호간 그랬으니까 나와 공동체 간의 이 계약은 어때요? 나는 공동체에 보호를 요청을 하고 이 공동체는 나에게 조직을 운영할 수 있는 세금을 내달라, 이렇게 얘기가 되겠죠. 따라서 조직은 조직대로 운영이 되고 나는 나대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 이게 뭐예요? 그래, 그렇게 해주겠다라는 게 동의잖아요. 이 동의하에서 우리는 계약을 체결을 했어요. 그래서 이러한 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우리는 사회계약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다시 말하면 저마다의 본성에 따라 살아가던 자연 상태의 개인이 사회와 계약을 맺고 국가를 만들어 국가의 통치 속에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라는 이러한 식으로 이제 정리가 될 수가 있었겠죠. 그 다음 사회계약론에 따르면 사회는 오직 개인의 동의에 의해서만 구성될 수 있으며, 그러니까 개개인의 동의를 해주지 않으면 조직이 형성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개개인이 동의를 함으로 인해서 하나의 조직 공동체가 구성이 되는 거예요. 이 조직 공동체의 제1차적인 목적은 뭐였어요? 나의 생명 보호고 그 다음에 재산 보호였습니다. 재산 보호. 그래서 이것을 뭐예요? 내가 지니고 있는 소유에 대해서 인정을 받는 거죠. 받는 거. 그리고 실체가 존재하지 않고 오직 개개인의 계약에 의해 유지되는 허상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이 얘기는 결국은 우리는
계약서를 받은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는 한국에서 태어났어요. 한국과 나와의 이 계약이 있어요. 이 계약은 뭐죠? 결국은 내가 한국이라는 국적을 얻게 되면은 이 국적을 얻은가 동시에 어떻게 돼요? 나는 너 잠재적 계약에 동의했어. 그러니 국가한테는 나를 보호해줄 권리가 주장할 권리가 있는 거고 국가는 내게 너 의무 이행 좀 해라 라고 하면서 남자니까 4대 의무를 요구를 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야 서로 간에 있어서의 계약이 상호 동의하에 계약됐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이 계약은 뭐예요? 우리는 허상에 불과하다 이거. 근본적인 계약서를 쓰지는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 이론은 국가의 기원, 정부의 정당성, 권력의 근거를 설명하는 철학적 기반을 제공을 한다. 그렇죠? 이게 개개인이 동의가 되지 않으면은 국가라는 조직이 있을 수가 없죠. 그러면 국가가 없으니 정부가 있겠어요? 정부도 당연히 없죠. 정부가 없고 이 정부가 없으니 이 권력이 행사를 할 수 있습니까? 행사 대상도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권력의 근거라는 거는 내가 너하고 계약을 했으니 너 권력 행사를 해서 권력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해라. 그렇게 하니까 정부가 정당성을 얻죠. 정부가 정당성을 얻으니까 이게 뭐죠? 조직이랑 국가라는 게 형성이 당연히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결과로는 이러한 형태에 있어서의 국가라는 게 결국 누구를 위해서 있어요? 나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 주기 위해 있는 거예요. 근데 내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이 국가의 존재는 필요 없겠죠? 그래서 이 국가에 대해서 존재의 필요성이 없다라고 생각하면은 맹자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그거 지도자를 바꿔라 해갖고 이게 주왕 같은 경우를 어떻게 해요? 폐쇄시키고 나서 다른 왕조를 세웠잖아요. 우리도 고려가 어떻게 됐죠? 굉장히 막강했었는데 이게 부패가 되니까 이성계가 야 너 왕씨가 아닌 이씨가 우리가 좀 이어야 되겠어 해서 이것을 이씨 왕조로 이제 시작을 했죠. 근데 이씨가 부패가 되었고 나라를 지키지 못하고 국가를 보존하지 못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주지 못하니까 우리는 야 이씨 조선 너희들 필요 없어. 그래갖고 이것을 대한제국으로 지네들이 병영은 했는데 대한제국도 이씨 조선의 연장이었죠. 그러니까 이거 우리는 전혀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이지만 왕조의 대상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왜? 우리는 이제 민주정을 해야 되겠다 해갖고 국민이 주인인 그런 국가를 해야 되겠다. 왜 국민이 주인인 국가를 만들겠다고 그렇게 했을까요? 그 기득권을 믿지 못하니까. 그 기득권을 믿지 못하는 사회가 되면은 우리는 국민이 주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 개개인이 여기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개개인의 계약에 의해 그랬으니까 이 모든 개개인은 어떻게 돼요? 모든 개개인은 국가와 계약을 어떻게 하죠? 너 파기하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파기가 뭐예요? 이거 혁명이지 혁명. 이게 역성혁명이잖아요. 역성혁명을 하니까 정부가 어떻게 돼요? 없어지는 거죠. 정부가 없어지니까 아예 없어지나요? 새로운 게 쓰는 거지 새로운 게.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정부가 자기의 리더로 대통령을 뽑은 다음에 제대로 못하면은 우리는 정권을 바꾼다고 그러잖아요. 정권. 문재인 정권에서 마음에 안 들어?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 근데 윤석열 정권이 마음에 안 들어? 그럼 또 바뀌겠죠 뭐. 이렇게. 그게 누가 주인이라서 그래요? 문재인이 주인이에요? 윤석열이 주인이에요? 아니 국민이 주인이기 때문에 난 너희들하고 계약 파기할 거야. 이게 맹자가 얘기한 역성혁명이란 겁니다.
그 다음 밑에 봅시다. 네, 여기에서 우리는 자연 상태란 말을 했어요. 그럼 자연 상태가 뭔지 그것을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연 상태라는 거는 법이나 규제가 존재하지 않는 상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쉽게 얘기하면 밀림, 우리가 밀림 속에 사는 정글의 존재입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계약론자들은 이를 인간 본성과 관련지어 설명한다. 우리는 벌거벗은 상태로 태어났으니 벌거벗은 상태로 살아온 존재로서 얘기했을 때 그것을 우리는 자연상태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자연상태에 있어서는 법이 있겠어요? 없죠. 그러니까 규제가 있겠어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법이고 무법의 시대이고 규제가 없으니까 아주 지 멋대로 존재하게 되는 상태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사회계약은 이러한 사회계약론자들은 이를 인간 본성과 관련지어서 설명을 하죠. 그래서 사회계약은 개인의 일부 자유를 포기하고 우리는 여기 일부 자유를 포기했다는 건 내가 국가에 귀속되고 이거예요. 귀속된다는 얘기는 뭐죠? 내가 보호를 받는 대신 의무 이행을 하겠다. 이 의무 이행이 무엇이냐면은 개인의 일부 자유를 포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공동체의 규칙을 따름으로써 이래야 우리가 정당한 요구를 할 수가 있죠. 따름으로써 개인과 사회 모두에게 이익을 가져온다고 주장합니다. 라고 이게 지금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거를 다시 얘기하면 이게 사회계약은 뭐예요? 우리가 공동체의 규칙을 모두 합의하에 만들었습니다. 이 합의하에 만든 것을 우리는 따라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의무라 하고 이 의무 이외에 나도 내가 이 의무를 이행하라고 하는 자들한테 주장할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권리도 여기에서 이제 합당하게 부여받는 거죠. 그래서 개인과 사회 모두에게 이익을 가져옵니다 라고 하니 이게 뭐죠? 결국은 자리이타적인 삶을 우리는 자연 상태에서 하나의 조직인 국가가 형성이 됐을 때에는 자리이타적 삶을 요구하는 것을 근본으로 우리는 삼아 왔었던 공동체입니다. 이게. 그런데 지금 그렇게 되나요?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회계약론은 여기서 어떤 얘기가 나오나 봅시다. 국가 권력의 정당성을 인간의 동의에서 찾는, 우리가 상호간에 동의를 해줬으니 행정부의 힘이 있고 정부의 힘이 있으니 국가가 권력이 있는 거죠. 이러한 철학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랬으니까 이거는 사회계약론은 의의가 되겠죠. 의의. 그래서 국가나 정부는 인간의 자발적으로 체결한 계약에 의해 자발적으로 라는 얘기는 결국은 상호 이익에 합당한 체결입니다. 이걸 다른 얘기로 하면 자리이타적 관점이에요. 나도 좋고 정부도 좋고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는 계약을 했는데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는 역할을 그 계약의 결과는 해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안 되고 있다고 하면 어떻게 돼요? 맹자가 그러잖아요. 바꿔야 돼요. 바꿔야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 다음 봅시다. 사회계약론의 역사적 배경 보세요. 사회계약론의 역사적 배경은 어떻게 되나? 사회계약론은 고대와 중세 철학에서도 일부 개념이 논의되었죠. 그래서 본격적으로 체계화된 것은 근대 유럽의 계몽주의 시기예요. 이게 왜 계몽주의 시기에 사회계약이 됐을까요? 이거는 인간의 존엄과 그리고 인간의 권리 주장이 이때부터 이제 나오면서 여기에서 권리를 주장을 하니까 이 한 조직에서는 뭐예요? 너 의무도 이행을 해줘야 우리가 너도 보호해 줄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그 살피다 보니까 결국은 이거는 상호간에 있어서의 이익된 계약 관계네. 그래서 이제 사회계약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이거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면 고대 철학에 있어서는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가 국가와 시민의 관계를 논의했어요. 이때 자연 상태나 계약의 개념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이때는 이게 시민들이 정치 참여를 했죠. 정치 참여를 해서 이때는 뭐예요? 시민 의식이 결국은 뭐냐면은 그 공동체에 참여를 해야 합니다. 직접적 이때의 참여는 직접 참여예요. 직접 참여. 간접이 아니라 직접 참여를 통해서 우리가 보다 좋은 것을 누릴 수 있도록 합시다 그런 거죠. 이때 좋은 것은 뭐죠? 행복입니다.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됐죠. 그리고 중세 철학은 봅시다. 중세 철학에서는 아우구스티누스의 신학자죠. 아우구스티누스나 토마스 아퀴나스 이 두 사람 모두 신학자이자 철학자입니다. 신의 뜻에 의해 국가가 정당화된다고 보았다. 그러니까 중세는 결국 뭐죠? 신 중심의 국가 운영이에요. 그러니까 이때는 신 중심의 국가 운영이니 교황이 국왕보다 더 힘이 좋았던 시절이죠. 그러나 르네상스 이후 개인의 권리를 강조하는 사상이 대두되면서 사회계약론이 부상되었다. 대두가 되었다 이랬죠. 그러니까 이때는 중세 철학은 결국은 뭐예요? 국가는 누구 거예요? 신에 의해 존속이 된 그러한 시스템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국가는 뭐예요? 신의 명령을 쫓을 뿐입니다. 이렇게 되죠. 여기에는 국민이 있어요, 없어요? 국민이 아직까지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봐야죠. 예. 그러니까 여기에는 노예도 있고, 여기에 그 왕족도 있고, 그 다음에 그 군신 관계에 이제 신하들도 있고, 그 기사들도 있고, 그 신분차가 굉장히 심했던 그러한 시절이었죠. 그러면서 점차 이게 깨지면서 사회계약론이 대두되게 되죠. 이런 기회가 발생이 되면서 어떻게 돼요? 근대에 들어와서 이제 본격적인 인간의 존엄이 부각이 되면서 근대 철학에서는 17, 18세기 근대 철학자들은 어떻게 해요? 종교와 전통에 의한 국가 정당성을 거부하고 결국은 누가요? 인간의 이성과 동의를 강조하며 그러니까 백성 아니면 국민, 시민이 주인인 그런 사회를 만들어 가보자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사회계약론을 발전시켜 왔고 그전에는 국가에 귀속된 하나의 상품처럼 제품처럼 됐던 백성과 국민 이러한 시민들이 이때부터는 어떻게 돼요? 나는 너의 종속이 아니야. 우리는 대등한 관계에 있어서의 너는 우리를 대신해서 많은 사람이니까 대신해서 관리를 좀 잘해달라고 우리는 맡긴 것 뿐이야. 이런 식으로 이제 발전이 된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권리와 의무의 관계를 이제 좀 더 명확하게 가져가게 됩니다. 이때 근대 철학에 있어서의 토마스 홉스가 사회계약설이라는 것을 최초로 이제 드러내게 돼요. 그래서 이때 내 책자가 리바이던인데 존 로크는 이게 토마스 홉스보다는 조금 늦은 시대의 사람이지만 토마스 홉스가 사회계약이라는 말을 끌고 나오면서 존 로크도 인간 우선론에 우리는 사회계약이라는 것을 구체화하고 드러내고 그 이후에 장자크 루소가 1700년대에 보다 구체화한 작업을 했죠. 이때 우리는 토마스 홉스는 리바이던이라는 인간의 자유를 이제 드러내면서 사회계약의 권리 의무 관계를 얘기했고 로크는 인간 오속론에서 우리의 정신을 뭐예요?
백지 상태라고 해서 타블라 라사라고 했거든요. 우리의 정지는 백지 상태에 있어서 거기에 무엇을 주어 쓰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식의 개념은 좀 틀려진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때의 국가는 야경 국가론이에요. 어떻게 보면 야경 국가론이라는 건 최소의 국가에게 최소의 힘만 주어줘야 된다는 그러한 얘기의 시대겠죠. 그리고 장자크 루소에 있어서의 이때의 사회계약론은, 이 사람은 책을 많이 썼는데 사회계약론, 에밀 인간 불평등 기원론 이렇게 됐어요. 이 사람의 책의 제목을 보면은 지금 여기에 각자의 독특한 사회계약 이론을 제시하였다 하면서 인간 불평등 기원론이라는 것은 결국은 인간은 모두가 평등한 형태에 있어서의 존재 아니냐라고 이것을 점차 부각을 시키게 된 단초가 됐겠죠. 그래서 이들 3인에 대한 이론을 한번 사회계약론적 이론을 비교를 해보면, 이 세 사람의 철학자들에 따라 서로 다른 방식으로 정의가 되었어요, 사회계약을. 그래서 이들 이론은 인간 본성에 대한 관점, 그 다음에 자연 상태에 대한 가정, 계약의 목적에 대한 목적 등에 따라서 이 사회계약의 내용이 좀 차등이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토마스 홉스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토마스 홉스는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리바이던이라는 책에서 자연 상태란 모든 사람이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여, 그러니까 모두 뭐예요? 동물과 똑같다. 동물과 같은 형태의, 동물 또는 짐승과 같은 형태의 그러한 삶을 살았다. 따라서 이것은 만인이 만인에 대한 투쟁이다라는 거는, 이거는 내가 싸워서 쟁취를 해야 된다 이 얘기죠. 싸워서 쟁취하는 사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동물이나 짐승 그 무슨 차이가 있어요? 이거 비슷한 게 뭐예요? 라이온 킹, 힘센 놈이 왕이잖아요. 그런 시대가 있었다 이거죠. 그래서 만인이 만인에 대한 투쟁에 빠진 상태에 빠진다고 보았다. 이 얘기는 결국은 우리는 모두 힘과 내가 힘과 지혜로 인해서의 내가 최고의 것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러한 전쟁 상태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라고 그러한 것을 보여준 거고, 이때 홉스가 사회계약이라고 얘기한 거는 개인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절대군주 정부에게 권력을 위임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뭐예요? 절대군주 정부에게 권력을, 특정한 사람, 특정한 집단에게 권력을 위임을 하니까 이때 이들을 뭐라고 얘기해요? 왕권, 왕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는 보호받아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시대적으로 그 왕권 중심론이 있었던 시대에 우리의 계약 관계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주장을 한 글이었고, 그 다음에 목적은 지금의 여기에 있어서의 군주가 지배하는 곳이나 아니면 정부가 지배하는 곳에 있어서 다툼과 만인의 투쟁이 아닌 질서와 조화를 이끌 수 있는 질서 유지와, 그 다음에 나의 생명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러한 형태의 세상을 만들어 보자 라는 취지에서 이 사회계약이라는 걸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 시대의 특징은 국가 권력의 절대성을 강조하며, 그러니까 무조건적 복종이죠. 복종. 개인의 자유보다 안정과 질서를 중시하였다 하니까 우리는 자칫하면 이게 뭐야? 패도예요. 패도. 이 독재 정치의 휘하에서 우리는 독재를 하면 가끔가다 그런 얘기를 해요. 선생님도 그런 시대를 거쳐왔지만 보면 독재가 좋았을 때가 있어요. 왜? 그 세상이 시끄럽지 않으니까. 그만치 나한테 뭐가 있어요? 자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자유를 주어줘도 그것을 잘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건 결국은 독재를 좋아한다는 그러한 취지하고 똑같아요. 그렇다면 뭐죠? 독재를 좋아하는 민족에게는 자유를 줄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냉정하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이제 홉스의 계약론을 세 가지 좀 더 이제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홉스의 사회 계약론은 세 가지를 전제하는데, 첫째, 인간은 모두 평등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인간은 모두 이기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만인의 투쟁에서 여기 벗어나기 위한 하나의 계약 관계를 맺자 이렇게 되는 거죠. 왜? 이거는 조화와 질서를 찾기 위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셋째는 인간은 자신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회계약을 맺는 데 있어서 이 계약을 맺는 것은 상호 이익에 있어서 국가한테 정부의 왕들한테 내가 의무 이행을 하되 너 나를 좀 보호해줘. 어떤 걸 보호해줘요? 생명과 재산이죠. 이거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 홉스의 사회계약론은 기본적으로 뭐가 들어갑니까? 모두 평등하다 인간은. 그 다음에 인간은 모두 이기적이기 때문에 이 이기적인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이 왕권의 계약을 맺어갖고 자신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한다 이 얘기죠. 그래서 홉스는 인간들은 자연 상태에서 스스로가 가진 권리를 보장받을 수 없으니 만인의 투쟁이라고 그랬죠. 그러니 정부라는 주권을 창조한 셈이 된다. 그래서 당시 왕과 국가는 절대적인 신에 의해 주어진 것이라고 여겼지만 그 시대엔 그랬다 이 얘기예요. 그렇지만 홉스는 뭐라고 그랬어요? 첫째, 인민의 계약에 의해 만들어진 인공적 산물이다. 뭐가요? 이 집단이 공동체가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국민의 저항권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고 평가받았다. 이 얘기는 뭐예요? 패도 내지는 독재로 인해서 야 나는 이렇게 너희들한테 보호를 해주니 너희들은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가 있으니 이게 뭐예요? 한계가 있었다. 언제까지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시대가 바뀌니까 왕권이 결국 어디로부터 나와요?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라는 사실을 바탕으로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보호하지 못하는 지도자는 내려와야 한다는 단서를 최초로 누가 제공해요? 홉스가 제공을 했죠. 그러니까 홉스가 야, 너 지도자 너 우리를 제대로 보호하지도 못하면서 너 거기에서 내가 낸 세금만 팡팡 그렇게 네 멋대로 쓰면 되겠어? 난 너 못 믿겠어. 그러니까 너 내려왔으면 좋겠어. 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맹자의 역사혁명하고 똑같죠. 그 세 번째는 절대주의와 왕권 신수술의 반대 진행에 섰다는 데 의의가 있다. 누가요? 홉스가. 그래서 홉스는 인간에 있어서의 존엄을 평등에 입각해서 이 이기적인 이것을 잘 우리가 극복을 해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보유하는 그러한 질서 있고 조화로운 삶을 추구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이제 본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으로는 첫째, 우리는 절대적 신에 의해 주어진 것이라고 여겼지만 이것은 결국은 내가 너희들과 개개인이 너희들과 계약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것이 뭐예요? 국가, 왕권, 신들에 위한 종교 이것이다 이거죠. 내가 종교도 믿지 않으면 이 종교는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개개인의 권리가 굉장히 이제 힘을 작용하는 시대가 됐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국민의 저항권을 인정을 하죠. 인정을 하게 되니까 이제 국민들이 결국은 왕이 잘못하면 리더가 잘못하면 너 나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맹자의 역사혁명이나 아니면 지도자는 내려와야 한다는 단서를 최초로 제공했다. 어디에서요? 서양에서. 그리고 세 번째는 절대주의와 왕권 진수설을 반대하는 진영에 섰다는 것은 국민이 평등함을 어디에서요? 인간의 존엄성과 함께 주장하게 되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이제 홉스를 이어서 로크 얘기를 한번 봅시다. 로크는 저서가 정부론이에요. 정부론인데 우리는 리바이드 안 해갖고 자유였죠.
홉스는. 근데 이게는 정부론이에요. 정부론은 저서는 정부론인데 이때 로크에 있어서의 자연 상태는 인간은 자유롭고 평등해요. 이성에 의해 도덕적 행동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여기는 뭐죠? 우리는 자율적으로 양심에 따라서 행동할 줄 안다. 이 얘기가 이제 그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로크에 있어서의 사회계약은 이러한 상태의 인간이라면 자연권이라는 건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니까 생명권, 재산권, 그 다음에 자기 나름대로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 이러한 생명, 자유,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를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니, 왜 생명, 자유, 재산을 내가 제대로 활용하려면 어느 정도의 큰 테두리에서 내가 보호를 받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자연 상태에서 좀 더 나은 발전을 진보를 이루는 것이 이제 사회계약이었다. 이 사회계약의 목적은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보장이죠. 그리고 정부의 권력은 제한되어야 한다라고 보았어요. 정부가 너무 지나치면은 우리를 통제를 하니까 이거는 적당한 제한이 아니라 우리와 계약을 맺었을 때 적당한 계약이 아니라 무조건적 너 나한테 복종해야 돼 이런 식으로 된다면 이게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그래서 특징은 민주주의와 개인의 권리 보호를 강조하며 현대 자유주의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존 로크의 사회계약론은 지금 현대에 있어서의 자유민주주의에 있어서의 사상에 큰 영향을 주었다. 그 영향이 된 내용은 뭐예요? 국민이 주인이라는 것과 개인들의 권리 보호를 강조를 했다. 따라서 여기에 이 국가는 권력이 제한되어야 한다라고 해서 가능한 한 최소의 권력을 유지를 해야 되는 상태를 주장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로크의 사회계약설은 인간은 자연 상태에서 완벽한 자유를 누리고 모두 평등하게 살아갔어요. 하지만 한 개인이 다른 인간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심하면 죽이는 일이 간혹 발생했어요. 이게 사건이죠, 사건. 이러한 사건이 발생이 되니까 내 생명과 내 재산이 위태롭다 이렇게 이제 점차 생각이 되겠죠. 문제는 이러한 일이 생겼을 때 옳고 그름을 가리고 처벌해야 할 사람을 처벌하고 보호해야 할 사람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자연 상태니까 어떠한 것도 이제 힘세고 영악하고 이런 인간이 그 모든 것을 이제 장악해갖고 지 멋대로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인간은 자연 상태에 자유로울 권리와 모두가 평등할 권리, 즉 자연권을 사회에 양도했다는 것이 로크의 사회계약설이다. 결국은 이건 뭐죠? 인간은 자연 상태에 자유로울 권리와 모두가 평등할 권리, 이 얘기는 결국은 우리는 어떤 집단 공동체를 통해서 내가 보호를 받을 수 있게끔 하고, 그리고 이 조건 하에서 나는 너희들한테 도움을 주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양도의 개념을 들어온 거죠. 그래서 인간이 이렇게 사회와 계약이 이루어지면 이게 이제 로크의 사회계약설이에요. 사회, 집단, 공동체와 계약이 이루어지면 사회의 구성원은 그 사회의 규칙과 법에 복종해야만 하죠. 그래서 이 제도는 규칙과 법이라는 건 이 제도는 누구를 위해서 있어요? 국민을 위해서 있고 백성을 위해서 있어야 되죠. 이 제도, 규칙과 법이 기득권을 위해서 있으면은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잘못된 법이에요. 이거는 부정의한 법입니다. 부정의한. 국민과 백성을 위한 법이 이게 정의로운 법이에요. 정의로. 그러면 우리가 사회가 정의로운 법만 있다면은 그 사회는 바르게 나가겠죠. 근데 사회가 바르지 않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게 부정의한 법들이 많이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사회의 구성원은 그 사회의 규칙과 법에 복종해야 합니다. 이때 복종을 한다는 건 뭐예요? 바름에 복종한다는 얘기지 부정함에 복종한다는 건 아니에요. 예.
하지만 무조건적으로 복종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때 무조건적으로 복종을 얘기하는 건 부정이고 정이고 상관없이 야 너 내가 얘기한 대로 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하는 것은 아닙니다라는 얘기는 부정은 빼고 정에 복종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법이나 정부가 만약 사회 구성원의 믿음을 저버렸다, 이게 부정적이었다 하면은 이게 그 국민은 얼마든지 정부를 개조하거나 저항하고 더 나아가 정복시킬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그 맹자의 뜻하고 똑같잖아요. 맹자의 역성혁명하고요. 결국은 로크도 그렇고 홉스도 그렇고 맹자도 야, 네가 공동체가 제대로 못하고 있으면 얘는 뒤집어야 돼. 여기선 전복 그랬네. 전복. 근데 이 위에는 뭐예요? 여기에서 반대 진영에서 갖고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이렇게 하면서 너 정 그러면 내려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지. 자, 이 중에 시험에 가장 잘 나오는 게 홉스하고 로크의 그 사회계약론의 차이입니다. 그러면 거기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홉스의 사회계약론과 로크의 사회계약론의 차이가 무엇인지, 이게 시험에 자주 등장하는 건데, 자,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홉스와 로크는 첫째, 인간을 어떠한 존재로 보았느냐. 홉스는 인간을 본질적으로 악한 전제, 그러니까 만인에 의한 투쟁 이렇게 얘기했죠. 이것은 뭐예요? 이기적 존재입니다. 이렇게 봤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야? 악한 전제로 보고, 이 순재에 마치 이 성악설과 같은 이 주장을 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로크는 뭐예요? 인간을 성선설도 성악설도 아닌 백지 타블라 라사의 관점으로 본다. 그래서 인간에게 어떤 것이 주어지느냐에 따라서 그 인간의 형태가 선이냐 아니면 악이냐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 저항권은 홉스는 저항권을 드러내지 않는다 하는데 여기에서 뭐였어요? 그 홉스는 지도자는 너 정 그러면은 너 바꿀 수밖에 없어 이렇게 이제 강력하게는 못하고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근데 로크는 어떻게 했어요? 강력하게 야 너 내려와, 내가 너 내려오게 할 거야 하면서 정부를 개조하거나 저항을 할 수 있다는 저항권을 드러냈다. 그러니까 로크가 얘기하는 저항권은 맹자에 있어서 역성혁명과 일치한다. 그러지만 홉스는 뭐예요? 저항권을 드러내지 않고 너 지도자 좀 개선을 했으면 좋겠는데 개선이 안 되면 너 바꿀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저항을 좀 하려는 그 의지는 보이는데 확실하게 로크처럼 맹자처럼 하진 못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크게 보면 이 두 가지의 차이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장자크 루소를 봅시다. 우리는 홉스, 로크, 루소가 시대적으로 지금 이 사회계약론을 이어가고 있어요. 장자크 루소는 사회계약론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책을 썼어요. 그래서 이 루소는 뭐라고 그랬냐면 인간은 본래 순수하고 선하지만, 그러니까 이거는 맹자의 이 입장으로 성선설의 입장을 좀 유도하는 거겠죠. 근데 우리는 로크는 여기에서 뭐죠? 타블라 라사라고 그랬죠. 그 얘기는 뭐예요? 고자의 성무성악설 이렇게 이제 그 성무성악설, 선악설 이렇게 봐도 상관이 없겠네요. 그쵸? 그래서 사유재산으로 인해 부패한다고 봤다. 사유재산이라는 건 뭐죠? 이기심이죠. 이기심. 경제적 이기심. 경제적 이기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부패한다고 보았다. 그래서 사회계약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그러니까 공공의 이익을 우리는 일반 의지라고 그래요. 모든 사람은 공정한 삶을 살고자 노력을 하는데, 일반적인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이러한 형태의 부패가 진행이 될 수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개인의 의지를 합의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거는 뭐죠? 개인의 의지를 합의해야 한다는 것은 서로 사회에 있어서의 계약을 맺어야 한다고 주장을 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계약은 뭐요? 공공의 이익을 기준으로 해서
이게 그 표준으로 해서 우리는 합의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죠. 따라서 사회계약의 목적은 우리는 공동체의 평등과 자의 실현에 있다는 거예요. 루소가. 그러니까 시대적으로 내려오면서 점점 어떻게 되죠? 인간의 존엄이 강조되고 그 개인들에 있어서의 삶의 평등과 자유가 좀 더 높아지게 된 시대적 흐름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징은 직접 민주주의를 강조하며 이 얘기는 뭐죠? 백성의 주인이다 이거죠. 그래서 현대 공동체의 토대가 되었다. 그러니까 요즘에 자유민주주의의 자유민주주의의 기반이 되었다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기반이라는 거는 누가 주인이에요? 나라에. 백성이 주인입니다. 어디에? 국가가. 그러면 정부는 뭐죠? 백성이 주인으로서 정부한테 야 너 좀 잘해봐 해갖고 잠시 맡겼다는 거예요. 맡겼다는 거. 이거 맡겼다는 게 뭐예요? 결국 공무원이 왜 공무원이에요? 국민을 위해서 일하라고 맡긴 게 공무원이에요. 근데 공무원들이 자기네들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열심히 산다고 그러면 이게 되겠어요? 예? 공무원들은 기본적으로 뭐를 해요?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 이익과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그게 뭐예요? 자리이타적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대부분이 지금 자리적인 입장을 취하고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편안만 유지하려고 하니까 사회가 흔들흔들 거리는 거지. 그 다음 볼까요? 루소는 인간을 자연 상태에서 평화롭게 살아가는 존재 그랬어요. 애당초 우리는 남을 괴롭히지 않고 자기 것만 자기 목만 잘하면 이게 평화롭게 살아가는 존재죠. 그러니까 이거 뭐요? 이게 과욕을 부리지 않으면 돼요. 그러니까 이것을 뭐라고 해요? 마땅히 자기가 할 것만 자기가 하면서 산다면은 크게 문제가 없이 삽니다. 근데 문제 없이 사는데 옆에서 야 내가 일하는 것보다 저거 뺏어오는 게 좋겠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전쟁이 일어나죠. 전쟁이 일어나니까 갈등이 되죠. 갈등이 일어나니까 결국은 뭐예요? 여기에서 치고받고 싸우면 이 A와 B가 있어서 치고받고 싸우면 그 옆에 C는 어떻게 되겠어요? 불안하겠죠? 불안하니까 어떻게 해? 얘가 얘를 치면은 얘 둘이서 이제 합의하고 야 우리 서로 보존할 수 있도록 합의하자 해갖고 여기 치겠죠 이런 식으로 합종연행이나 아니면 이제 그런 식으로 해갖고 자기네들끼리 다시 뭉쳐지는 거죠. 그게 뭐예요? 지금 가계에 있어서 우리는 C족 국가에서 부족 국가가 되고 부족 국가에서의 이 다른 부족들과의 연합 국가가 되겠죠. 이게 연합이 된 게 이게 연방제잖아요. 연방제. 이렇게 점차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게 결합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루소는 인간을 자연 상태에서 평화롭게 살아가는 존재로 봤어요. 그래서 이 인간은 뭐예요? 성선설의 입장을 얘기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성선설의 관점으로 보고 노동의 분업화, 그 다음에 사유재산의 개념으로 인해 순수했던 인간들이 탐욕스럽고 경쟁적으로 변하며 결국 계급이 등장하였습니다. 이건 결국은 뭐죠? 경제적 차이가 힘의 차이가 권력의 차이가 결국은 뭐가 나와요? 등급화를 났다는 거죠. 등급화. 이 등급화가 되니까 이제 우리가 누구 해갖고 이제 서열 정리가 된다는 거죠. 루소의 사회계약론은 재산이 있는 사람들이 모두를 평등하게 대하고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사회계약을 맺게 되는 게 핵심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 얘기 다시 한번 봐요. 재산이 있는 사람들, 즉 재산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자기가 소유한 게 있다는 사람들은 모두를 평등하게 대하고, 그러니까 바른 상태에서 부정으로 내가 뺏고 훔치고 이러지를 않고 각자의 목에 맞게끔 대하고 그리고 서로를 보호할 수 있도록 사회계약을 맺는 게 핵심이다. 이게 이제 사회계약론의 기본적인
내용이겠죠. 2번이. 이렇게 만들어진 사회는 오히려 불평등을 강화하고 결국 사회계약이 갈등과 경쟁을 부추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만들어진 사회인데 오히려 어떻게 돼요? 오히려 불평등이 강화가 되고 결국 사회계약이 갈등과 경쟁을 부추긴다고 그랬죠. 이게 뭐죠? 결국은 이게 복지라는 게 구현이 안 되고 뭐라고 그랬어요? 어떤 미친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네가 가난해서 가난한 것은 네가 게을러서 가난한 거지. 부자인 사람들은 다 각자가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살았기 때문에 부자가 된 거고, 네가 가난한 거는 뭐예요? 게을러서 가난하게 된 것이다. 그러니 너는 국가에서 정부에서 너는 도와줄 필요가 없다. 네가 가난을 극복을 해야 하는 것은 너의 성실함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다는 거죠. 한편 일리는 있죠. 그렇다면 정부가 왜 필요하겠습니까? 각자 도생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루소는 자연으로 돌아가길 촉구했다. 이게 뭐죠? 이게 회귀 현상이잖아요. 회귀. 루소는 회귀를 해서 어떻게 회귀한다는 얘기는 성선의 입장을 이것을 돌이키자 이거예요. 이게 결국은 뭐예요? 탐욕과 이기심을 없애자 이 얘기잖아요. 그래서 남은 방법은 사회 구성원들이 자유를 보장하는 것뿐입니다. 이게 모든 사람한테 이거는 만인을 위한 투쟁이 아니라 만인을 위한 우리의 조화로운 삶을 위해 계약을 맺었다. 이렇게 이해돼야 자유를 보장한 것뿐이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루스의 사회계약은 직접 민주주의를 제시하며 주권은 항상 국민의 존재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지금의 우리는 사회계약이라는 것은 루소의 민주주의를 따르고 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따르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요약하면 우리 모두는 일반 의지가 뭐죠? 공공의 이익이죠. 공공의 이익이라는 최고의 명법 아래, 그러니까 공공의 이익이라고 얘기했다는 거는 여기 보세요. 일반 의지는 공공의 이익입니다. 이 공공의 이익은 누구? 공공의 이익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국민과 백성을 위하는 겁니다. 국민과 백성을 위하는 거. 백성을 위하는 거. 이거에 대한 대표적인 얘기가 뭐예요? 링컨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국민을 위한 정부. 이렇게. 예? 이 취지는 모두가 이게 공공의 이익을 위한 대통령이 링컨이었잖아요. 링컨. 그래서 국가는 오직 대리인으로서 여기 보세요. 국가는 오직 대리인이에요. 우리 계약의 대리인이 국가예요. 대리인으로서 법을 집행하는 존재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근데 우리는 법을 집행하는 이 대리인이 뭐예요? 내가 주인이야, 내가 이 나라의 주인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죠. 이건 모든 국가에서의 불안정함이 드러나오는 거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게 결국은 뭐죠? 이게 독재잖아요. 독재고 기득권만 사람이고 기득권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은 뭐예요? 개돼지라고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요약하면 우리 모두는 일반이지라는 최고의 명법 아래. 이게 정답이라니까요. 이게 공동으로 자산의 주권을 뭐라고 그랬어요? 자산의 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리고 공동체의 한 부분으로서의 주체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현실에 있어서의 정말 자유민주주의에 맞는 사회계약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사회계약. 자, 이제 세 사람의 사회계약서를 비교를 한번 해봅시다. 세 사람의 사회계약을 비교를 해보면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보면 홉스, 로크, 루소죠. 공통점 시민상호 간의 계약을 통해 이건 시민상호 간의 계약이죠. 그래서 국가 또는 정치사회를 조직하고 구성을 한다는 것은 공통점이에요. 그렇지만 인간의 본성은 홉스는 이거는 이기적으로 봤고
로크는 여기에 인간이 어떤 것을 넣느냐에 따라서 선을 넣느냐 악을 넣느냐에 따라서 나오는 게 선과 악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는 고자의 성무선악설과 이게 비교를 할 수가 있고, 루소는 성선설의 입장이니까 인간은 모두 기본적으로 자연 상태에서의 선함을 유지하고 있다. 이건 뭐예요? 양심적이다 이 얘기죠. 이건 맹자의 사상과 일치하잖아요. 여기 홉스의 사상은 뭐예요? 이기적이라는 얘기는 결국 이 성악설이다라고 한 거는 순자의 사상과 일치한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이거는 동서양으로 해서 이거 문제를 낼 수도 충분히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자연 상태, 만인에 의한 투쟁이니까 이건 전쟁이다, 싸움판이다 이 얘기예요. 싸움판. 자유롭고 평등은 하지만 그러나 불완전하다. 이거는 어떻게 돼요? 능력별 뭐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루소는 자유롭고 평등한 평화로운 상태지만 다양한 이유로 불평등 관계가 형성됐다. 이거는 결국은 원래 우리는 이러한 상태를 유지하려고 국가 정부를 만들었는데 오히려 이것이 뭐를 만들었어요? 계급이라는 걸 만들게 됐다. 계급으로만 해서 불평등 관계가 형성됐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 문제예요? 이거는 루소에 의하면 제도 문제가 아니라 인간이 문제다, 이거 사람이 문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다음 계약 내용을 봅시다. 계약 내용은 홉스는 자연권을 모두 양도한다. 그러니까 시키는 대로 해 이렇게 되는 거죠. 로크는 뭐예요? 자연권을 국왕에게 양도해 자연권을 보장을 받는다.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서 모두 양도지만 여기서 모두 양도가 아니라 일부는 내가 제한을 받게끔 양도를 한다 이 얘기예요. 그리고서 내 거는 보장해줘 이 얘기죠. 그 루소는 뭐예요? 일반이지 실현입니다. 모든 백성은 모든 국민은 모두 다 조화롭고 평화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줘라 라는 공공의지, 일반의지의 실현이죠. 그러니까 계약 내용은 여기에서도 큰 차이가 있다 그러죠. 이게 현대 루소의 사상이 우리의 현실에는 가장 적합한 거예요. 이게 일반이지 공공이익 실현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뭐가 있어요? 공무원이라는 제도가 있잖아요. 근데 공무원 제도는 우리가 선발직이 있고 선출직이 있잖아요. 선발은 뭐죠? 일반 공무원. 선출은 뭐죠? 최대 표를 얻은 사람이 그 기간 동안 하는 거잖아요. 대신해서. 여기에서 삐걱삐걱 자꾸 거리니까 그렇지. 그 다음 정치 형태를 봅시다. 정치 형태는 절대군주론, 군주론 해갖고 이거는 거의 내가 신유라는 존재처럼 되는 거죠. 왕권 신수설 비슷하게 여기가 되는 거죠. 그 로크는 대의민주 정치죠. 국민주권론 해서 국민과 함께하는 정치를 하려고 했었는데 이게 모호하지만 여기에선 뭐예요? 국민이 직접, 이건 대의죠, 대의. 이거는 직접 민주정치고 국민주권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국민주권론의 입장은 루소와 로크의 입장이고 민주정치의 입장이지만 여기는 대의고 여기는 직접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절대군주고 군주론에 해당이 돼요. 저항권 여기는 인정하지 않죠. 그래서 절대 복종을 요구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인정을 해요. 지도자를 가를 수도 있어 이렇게 하는 거고, 여기에서는 일반 이지가 공공이익에 합당하지 않으면 너 나가 이러면서 이제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사회계약론의 현대적 적용과 의의. 지금 이걸 보면 사회계약론이 지금 우리의 시대에 있어서 어떻게 적용이 되나. 현대사회에서도 정치와 법의 기본 원리로 작용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국가와 각 개인이 이 계약 상태가 되는 거예요. 계약 상태. 그거 뭐예요? 국적을 획득하면 권리와 의무가 발생이 되잖아요. 이게 계약의 상태예요. 계약 상태. 그래서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사회계약론이 헌법과 시민권의 기초로 활용이 되죠. 그래서 권력의 정당성과 정부의 책임을 설명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러한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의 네 가지가 있습니다. 이 네 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헌법과 민주주의라는 개념이고, 두 번째는 복지국가의 근거고, 세 번째는 국제정치의 인권이고, 넷째는 비판과 한계의 개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봅시다. 사회계약론에서의 권력의 정당성과 정부의 책임을 설명하는데 네 가지의 방식을 살펴보면, 첫째, 헌법과 민주주의예요. 사회계약론은 국민의 동의와 합의, 그 상호 합의죠. 예, 상호 합의하에 국가의 정당성을 확보를 해주죠. 그래서 이렇게 확보를 해줌으로 인해서 현대 헌법의 핵심 철학이, 이게 누구나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일반 의지를 실행하기 위해서 이것을 핵심 철학으로 삼는데, 이때 이 정부의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거지 직계 아니라는 얘기예요. 잠시 위임을 받았는데 이걸 대신 잘 관리를 해달라 이거죠. 그런 것이면 헌법은 이 위임을 받은 것을 잘못해 나가면은 이거는 처단을 하고, 그리고 잘 할 수 있는 방법을 여기에 우리가 기록을 해놔서 이걸 좀 따라서 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복지국가의 근거입니다. 복지국가의 근거라는 거는, 이 얘기는 뭐예요? 복지가 들어갔다는 얘기는 모두가 잘 살아보자 이 얘기예요, 이게. 그리고 경제적인 차등이 있다 하더라도 크게 불만 요소가 없게끔 하자 이 얘기죠. 따라서 루소의 일반 의지, 공공의 이익 개념은 현대 복지국가의 이론적 근거를 제공하죠. 그래서 개인의 권리뿐 아니라 공동체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정부가 개입한다. 정부의 역할이 뭐예요? 자리 이탈을 구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정치는 복지정책과 사회 안정망에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자리 이탈적인 것을 개인이 내가 최소한에 있어서의 생명권과 그 다음에 재산권을 보유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정부가 이것을 지켜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복지예요, 복지. 근데 복지가 늘어나진 않고 계속해서 준다면 어떻게 돼요? 그건 후진국입니다, 후진국. 세 번째, 국제정치와 인권이에요. 국제정치와 존 로크의 자연권 개념은 그랬어요. 복지국가의 근거는 루소인데, 존 로크의 자연권 개념은 뭐라고 그랬어요? 인권선언과 국제법 형성에 큰 영향을 미쳤다. 그래서 모든 인간이 생명과 자유재산을 가지며 이는 국가와 관계없이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정당한 방법으로 내가 획득했다면 이것은 보존되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주장은 보편적 인권의 핵심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저기에 보면 또 나오죠. 싱어하고 레건인가 이게? 이 사람이었나 이게? 개인의 재산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않느냐? 어떤 거를 정당하게 내가 소유하고만 있다면 이 얘기죠. 그런데 롤스는 뭐라고 그랬어요? 롤스와 싱어는 뭐라고 그랬죠? 야, 너 좀 도와줘, 가난한 사람 좀 도와줘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얘는 도와주는 건 내 의지에 따라서 선택하는 거지 국가에서 마음대로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아라 그랬죠. 그 다음에 비판과 한계. 현대사회에서는 사회계약론이 개인의 다양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 그래서 특히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보완이 필요하고 계약을 강제적으로 따르게 하는 국가의 권력 어디까지 인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도 지속되고 있다. 이게 사회계약의 목표가 상실이 돼서 그래요. 사회계약의 목표가 뭐였죠? 공공의 이익이었어요. 공공의 이익, 그 다음에 일반 의지. 여기에 있다면은 이 사항은 크게 문제가 없어요. 근데 여기에 없으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다 이거예요. 자, 맺은말로 이 단원을 한번 끝내봅시다. 맺은말을 보면 사회계약론은 개인과 국가, 자유와 권위, 권리와 의무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철학적 기초를 제공하죠.
그래서 홉스, 로크, 루스와 같은 철학자들은 각각의 독특한 관점에서 사회계약의 개념을 제시해요. 그래서 정치 철학 발전에 크게 기여를 합니다. 이때 여기에 보면 정치 철학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는 것은 우리는 정치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뭐예요? 정의의 원칙이 여기에 전반적으로 깔려 있을 때 우리는 정치가 바람직하게 잘 되는 것이다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런데 여기 개인의 자유와 공동체 이익 간의 균형을 고민하는데 중요한 지침이 되고 있다. 뭐가요? 지금 사회계약론이 그랬죠. 근데 사회계약론이 바르게 되려면 어떻게 돼요? 이 사회는 정의의 원칙이 있어야 되고 개인은 뭐예요? 도덕과 윤리가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이게 아니면 사회계약론은 저거는 계속해서 말이 나오게 돼 있어요. 자, 교과서 내용에는 어떻게 정리됐나 봅시다. 천재 생활과 윤리 페이지 29에는 사회적 계약론적 접근은 도덕적 행위의 근거를 사회 계약에서 찾아요. 그래서 이 관점에 의하면 사람들은 계약을 체결하려는 공동 의지를 형성하는 과정을 통해 모두에게 구속력 있는 원리와 행동 규칙을 탐구하며 모두에게 구속력 있는 원리와 행동 규칙은 사실은 이거 도덕 윤리 이게 양심이거든요. 양심인데 강제 구속력이 있으려면 뭐예요? 이게 법이 돼야지 법. 예. 이것을 탐구하면 계약을 통해 확정한다. 계약을 통해 확정한다는 거는 상호 합의하에 묵시적인 인정이 들어갔다. 그러면서 뭐예요? 국적을 얻고 국적에 대한 국민으로 대한 보호와 생명 보호와 재산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러한 행위를 해줘야 된다 이거죠. 따라서 도덕적 의무는 인간들이 자신의 생존을 유지하고 만족스러운 삶에 도달하기 위해 상호간에 맺는 계약으로부터 도출된다고 본다. 도덕이라는 것은 결국은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에 보이지 않는 하나의 룰이에요. 원리. 근데 이것을 안 지키니까 이제 강제성인 법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홉스에 의하면 인간이 이기적인 분성과 재화의 희소성으로 인해 사람들은 투쟁 상태. 이기적인 분성과 재화의 희소성으로 인해서 뭐가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만인에 대한 투쟁 이렇게 하고 전쟁과 싸움이 일어나는데 이 얘기죠. 그래서 이게 빠진다고 그랬고 따라서 국민들은 자신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일부 자유를 포기하고 사회계약에 동의하였다. 이거는 뭐죠? 내 자유에 일부 제한을 가지면서 국가한테 내가 힘을 쏟아줄 테니 나를 좀 보호해줘 이렇게 했다는 거죠. 이러한 계약으로 인해 군주 혹은 정부는 규칙과 통치력이 생겨난다. 그러니까 군주 정부 여기에 누가 국민 또는 백성들이 이 권위를 준 거예요. 권위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홉스는 계약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것이 바로 정의이고 이거 맞아요. 이게 정의. 그러니까 사회에 정의의 원칙이 있으면은 그 사회는 잘 산다니까요. 그렇지 않은 경우를 정의롭지 못한 것으로 보았다. 계약의 의무를 성실히 했다는 거는 이거는 개인만의 성실을 해야 돼요? 아니죠. 정부도 그렇게 해야지. 정부는 안 하고 개인한테만 요구하면 뭐야? 이거 뭐 깡패지 깡패. 어? 세금만 걷어들이고 지네들 멋대로 쓴다는 얘기지. 그래서 비판을 받기도 한다. 그래서 보면 홉스의 계약론적 접근은 자연 상태를 부정적으로 보고 자연 상태에서 인간의 능력을 평등하다고 보았다. 이러한 것을 비판받기도 하는데 한편 현대의 계약론적 접근은 타고난 불평등한 사회적 여건을 해소하는 데 관심을 가지며 이게 복지의 실현입니다. 계약의 공정성 확보를 중시한다. 그러니까 서로 간에 있어서의 합의를 지켜나가야 하는 것을 중시한다 이 얘기예요. 따라서 계약론적 접근에서 계약은 그것이 자연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자발적 계약이거나 묵시적인 계약이라도 상호성에 입각한 계약 당사자 간의 이성적 합의의 산모를 우리는 계약이라고 부를 수 있다라고 지금 홉스의 입장에서는 얘기하는 거죠. 따라서 이 계약으로부터 도덕적 의무가 나온다고 본 것이다. 그럼 맞죠. 문제는 양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양도한 것을 제대로
관리를 하지 못하고 자기 것만 챙기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의가 사라지고 부정의가 정의처럼 보이게 사기치는 거지. 그 다음 미래엔 윤리와 사상 177쪽에 보면 사회계약은 개인의 생명과 자유등을 보장하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죠. 국가의 정당성이 이러한 역할을 제대로 수행했는지에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의 생명과 자유 등을 잘 보장을 했다고 하면 국가의 역할이 이렇게 됐으니 우리는 이 정부와 국가를 믿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되죠. 그래서 정치 권력은 모든 사람이 자연 상태에서 가지고 있다가 사회 수준으로 넘긴 것입니다. 뭐를 통해서? 계약을 통해서. 그래서 사회는 권력을 구성원의 복지와 재산의 보존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신탁과 함께 스스로 선택한 통치자에게 넘긴 것이다. 이게 왜 그래요? 상호 계약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므로 그 권력이 위정자의 손에 있을 때에도 사회 구성원의 생명, 자유, 소유물을 보존하는 것 이외에 다른 목적이나 척도를 가질 수 없다. 이렇게 되면 이건 뭐예요? 자, 이렇게 되면 멘자나 로쿠가 이건 너 나와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예요? 사회 구성의 생명, 자유, 소유물을 보존하는 것. 이거는 정부의 역할을 너 바르게 했니? 이걸 묻는 거잖아요. 그래서 입법권이라는 게 있어요. 입법권은 일정한 목적을 위해서. 이때 일정한 목적이 뭐죠?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국민과 시민을 위해서. 이거 일반 이지를 갖기 위해서 활동할 수 있는 신탁된 권력이므로 입법부가 그들에게 맡겨진 신탁에 반해서 행동하는 것이 발견될 때 이 얘기는 뭐죠? 지네들만 위해서 법을 만들 때 입법부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권력은 여전히 누구에게 있어요? 시민에게. 다음에는 안 뽑으면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걸 자원권이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로크에 따르면 정치 권력을 국가에 양도한 본래의 목적대로 국가는 시민의 생명권, 자유권, 재산권 등과 같은 자연권적 기본권을 지키고 보장하는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보았죠. 그래서 또한 그는 국가를 운영하는 정부가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면 정당성을 지니지 못하므로 해체할 수 있다고 주장해요. 해체 누가요? 국민이 누구를 정부를 해체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누구의 입을 통해서? 로크의 입을 통해서. 그 다음 미래엔 생활과 윤리의 101, 102쪽에 나온 내용을 보면 국가의 권위와 시민에 대한 의무 단원 그랬어요. 국가의 권위와 시민에 대한 의무 이 얘기는 결국은 뭐예요? 계약을 통해서 시민, 국가는 권위를 갖고 시민은 의무를 행해 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야 정부가 비로소 권력에 대한 힘을 갖는 거죠. 예, 봅시다. 국가는 구성원인 시민들에게 다양한 의무 이행을 요구하죠. 이건 뭐예요? 세금 또는 우리는 국방에 있어서의 국방의 의무 등등 해서 4대 의무를 얘기하잖아요. 예를 들어 국가는 시민에게 소득의 일정 부분을 세금으로 내거나 일정 기간 군복무를 해야 하는 등의 의무를 부과하죠. 국가가 시민에게 다양한 의무의 이행을 요구할 수 있는 이유는 뭐죠? 그럼 국가가 권위를 가지고 있어요. 이 권위 누가 줬어요? 시민이 줬죠. 권위는 다양한 의미를 지니지만 국가가 가지는 권위는 주로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리 혹은 통치를 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해요. 명령이나 통치 이것을 할 수 있는 권위를 주는데 이게 어떤 권리예요? 일단 이때의 권위는 이게 바르게 행할 수 있는 그런 권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지네들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공공의 이익 또는 일반 이지를 의해서 행해지는 그러한 이익을 요구하는 거죠. 그렇다면 국가가 지니는 명령권, 통치권을 어떻게 도덕적으로 정당할 수 있을까? 먼저 서양에서는 국가의 권위를 뭐로 봐요? 인간 본성의 관점에서 정당화하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치학에서 국가는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것들에 속하며 인간은 본질적으로 국가에 살게 되어 있는 동물이다. 이 얘기가 뭐예요? 사회적, 정치적 동물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말이 사회적, 정치적 동물이다. 그래서 국가가 본질적으로 인간의 사회적, 정치적 본성에 의해 형성되는 것이라 주장했어요. 누가요?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래서 인간 본성에 따라서 성립된 국가는 자연스럽게 권위를 갖기가 되죠. 그리고 동의의 관점에 정당화가 되죠. 그래서 이러한 것을 사회계약론에 따르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각 개인은 국가가 자신의 생명, 자유, 재산에 관한 권리를 보호해준다는 조건으로 그랬잖아요. 이러한 조건으로 내가 너와 상호 계약을 해줄게 이 얘기예요. 그래서 첫째, 자발적으로 국가의 명령에 복종하기로 약속을 하고 개인의 동의를 얻은 국가는 각 개인에게 국가의 명령을 내리거나 이들을 통치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죠. 이 외에 국가가 각 개인에게 공공재와 관행의 혜택을 제공하기 때문에 권유를 갖는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이건 뭐죠? 결국은 이건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는 이 공중변소나 아니면 이 기타의 공공시설을 만들어주는 거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동양에서는 주로 국가의 권위를 민의에 기초한 천명의 관점에서 정당화하죠. 특히 유교사상은 군주의 통치권을 하늘로부터 주어진 것으로 보며 하늘이 듣고 보는 것은 백성을 통하여 듣고 보는 것으로 군주의 통치는 백성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고. 군주의 통치는 백성을 위한 것이어야 하는데 백성은 자기네들의 이익을 위해서 한다고 하면 이 군주는 군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따라서 국가가 백성을 바르고 편안하게 살도록 만들어줄 때 백성의 마음을 얻을 수가 있고 그때 국가의 권위가 정당화된다. 이게 제일 핵심이에요. 이게. 국가와 시민에 있어서의 문제는 이 두 가지예요. 이게. 이처럼 국가의 권위는 다양한 측면에서 정당화되지만 공통적으로 시민을 위해 발휘될 때 정당성을 확보. 이때 시민을 위해 발휘된다는 얘기가 뭐죠? 일반 의지에 합당하도록 공공의 이익이 합당하도록. 예. 그렇다면 국가는 시민을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해야 할까?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한번 봅시다. 여기 보면 맹자가 뭐라고 그랬어요? 맹자는 항산이 없으면 항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생업이 없으면은 직장이 없으면은 경제적인 힘이 없으면은 뭐예요? 불안하다. 불안하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 뭐예요? 부도덕한 일을 저지르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백성이 어디에요? 취업을 하는 거, 직장을 많이 가질 수 있도록 그 정부의 역할이 그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경제적인 거. 로크의 통치론하고 맹자의 이 두 사상을 한번 비교해 보면 사람들은 사회에 들어갈 때 그들이 자연 상태에 가졌던 이것을 사회에 요구하는 바에 따라 입법부가 처리할 수 있도록 양도한다고 그랬죠. 사회의 수중에. 그 양도한다는 게 이게 뭐예요? 계약을 맺었다 이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오직 모든 사람이 그 자신, 그의 자유 및 그의 재산을 더욱 잘 보존하려는 의도에서 행해지는 것이다. 결국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내가 이거 양도를 한 거지 너를 위해서 한 게 아니다 이 얘기잖아요. 정부를 위해서 내가 내 이익을 나눠주는 건 아니잖아요. 내 이익을 좀 더 보존하기 위해서 정부 너 나 좀 도와줘 이 얘기잖아. 근데 정부가 지금 거꾸로 되면 이게 문제가 있는 정부죠. 그래서 군주는 이 맹자 보면 군주는 백성의 생업을 마련해 주는데 반드시 위로는 부모 성기에 충분하고 아래로는 처절 먹여 살릴만 하게 하고 풍년에는 언제나 배부르고 흉년에는 죽음을 면하게 한다. 이게 뭐예요 이게? 예, 경제적인 안정, 그 다음에 발전, 이거와 그 다음에 뭐예요? 이게 죽지 않게 하려면 뭐예요? 복제 실현 이런 거죠. 이게. 그렇게 하는 백성을 선한 대로 유도함으로 백성에 따르기 쉽다. 동서양이 똑같다니까요. 국가는 시민을 위해 어떤 일을 할까요? 국가는 시민의 생명, 재산, 인권 등을 보호하고 시민의 사회 보장과 복지를 증진하는 일을 해야 된다. 기본 아닙니까? 상식? 그 다음 봅시다. 이처럼 국가가 시민에 대하여 가지는 의무에는 먼저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 뭐가 먼저 했어요? 국민이 먼저예요? 국가가 먼저예요? 예. 국가가 시민에 대해 가지는 의무는 먼저 누가 해줘야 정부가 먼저 해주고 그 다음에 국가는 이런 것을 보호해야 한다. 이게 먼저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로크에 따르면 모든 시민은 주권자로서 동등한 자유와 평등한 권리를 가지는 존재이죠. 따라서 우리는 국가의 구성은 어떤 행위나 일에 관하여 법적으로 보장된 자격이나 자유 또는 어떤 일을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누가요? 국가가. 그래서 국가는 이러한 시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국가는 시민의 사회 보장과 복지를 증진해야 할 의무가 있죠. 그래서 맹자에 따르면 기본적인 생활 기반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국가의 시민은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불안하면 그 국가의 국민은 부도덕한 일을 하기 쉽다. 따라서 국가는 시민에게 기본적인 생활 수준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게 뭐예요? 복지를 좀 더 확장해야 한다 이거지. 이를 현대 사회에 적용하면 국가는 개인의 의료비 지원, 실직자 생계 보장, 여러 가지 사회 보장 제도를 통해서 시민의 복지를 향상해야 하고 더 나아가 국가는 사회적 약자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할 수 있도록 기본적 자원을 제공해 줘야 한다. 이게 누구의 일이에요? 정부 국가의 일이잖아요. 이처럼 국가의 권위의 정당성은 저절로 얻어지는 게 아니라 국가가 개인의 기본권을 보장, 모든 사람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도록 해줬을 때 국가가 권위의 정당성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로크까지 했는데 루소는 이 세 사람의 사상을 비교했던데 그걸로 정리를 하면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사회계약론은 여기에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